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10월 18일 1818이 두 번 나오네요. 발음을 잘해야겠어요. 목요일인데요. 부동산 뉴스들 좀 이것저것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에 상당 부분이 금융 규제입니다. 돈을 안 풀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집 살려고요. 돈 안 빌려줄 거예요. 집 이미 대출이 있으시네요. 대출을 조금만 받으세요. 기존에 갖고 있는 집에 대출이 있으시네요. 대출이 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을 빡빡하게 압력을 넣고 있죠. 오늘 다른 자료에 보면 RTI에 대한 추가 규제라든가 DSR을 차등화해서 적용하겠다라든가 아무튼 대출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계속 압박하겠다라고 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 대출을 개인, 사람에 대한 대출들을 많이 막고 있어요. 다주택자, 유주택자, 특히 9.13 대책 같은 경우는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타이트하게 방어하는 그런 형태의 대출이었는데요. 이 대출을 막으니까 결국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는데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10월 달에 서울의 아파트 경매 낙찰 비율을 봤는데 3분의 1이 법인이 경매를 받았다 그래요. 이 이유를 살펴봤더니 개인 대출이 막히니까 아무래도 좀 더 대출을 활용하기 좋은 이 법인들이 주택을 받기에 유리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난달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아파트 낙찰 건수 30건 중에서 법인 낙찰자는 3건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9.13 대책 이후에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법원 경매에서 진행된 서울 아파트 낙찰 건수 총 39건 중에서 법인 명의로 이뤄진 낙찰 건수가 12건으로 약 3분의 1 수준, 상당수가 법인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 개인이 낙찰을 받으려고 했다가 이 법원 경매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개인들은 입찰을 포기하고 지난주에 읽었던 기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응찰 건수가 3분의 1수로 줄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대출 규제가 되면서 경매 시장에 들어가는 개인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줄다 보니까 대출에는 아직까지 좀 자유로운 법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쓸 수 있고 받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16일 날 낙찰된 서울 아파트 5건 중에서도 2건을 법인이 가져갔다라고 하니까 비율로 따져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9.13 대책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담보 인정 비율이 LTV 80에서 40%로 줄자 일부 투자자들이 법인 명의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매매사업자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제한이 생기는데 매매사업자, 집을 사고 팔고 하는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제한이 없으니 이제 이쪽으로 대출을 좀 더 많이 끌었을 수 있는 이쪽으로 가서 활용해서 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 8일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낙찰받은 법인 대표는 매매사업자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을 경우 가장 큰 장점으로 대출을 꼽았다. 현행 매매사업자 법인 대출은 투기과열지구내 1금융권에서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이제 매매사업자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거 연구해가지고 개인들이 법인 열어서 법인 만들어서 그렇게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사실 법인이 경매 받을 때는 법인이 부동산 주택 취득할 때는 중과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되는 게 있어요. 취득세가 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받고 있는 이 법인들은 매매사업자 법인들은 사실 지금 막 만들어지는 법인들이 아니라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된 이 취득세 중과되는 게 얼마 지나야지 되거든요. 또는 아니면 지방 소재의 법인들 이런 법인 취득 관련해서 취득세 중과 안 되는 이런 빠져나가는 그런 법인들이 아마 받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그런 회사라기보다는 경매 부동산 사고팔고를 하기에 만들어진 목적되어 있는 그런 법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큰 흐름을 이렇게 자금을 규제하니까 여전히 자금이 풀려있는 쪽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이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 재개발을 해야 된다. 재개발 구역을 추가 지정해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도심지내에 새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지만 현장의 흐름은 그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물론 재개발 재추진을 하겠다. 우리 동네 재개발 구역 지정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민간의 움직임들, 지역별로 움직임들 있긴 합니다만, 이제 기사로서 지금 주변에 보이는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정구역을 지정했다가 큰 움직임이 없어서 해제되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동 6구역이랑 숭인 1구역인데요. 본동 6구역은 위치 보시면 여기 노들역, 9호선 노들역 한강대교 딱 넘어오면 바로 앞에 노량진교회 옆에 보면 보이는 위치입니다. 되게 작은 규모의 재개발 예정 구역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옆에 보면 레미안 트윈파크라고 본동 5구역 주택 재개발에서 이렇게 한강변에 아주 근사하게 지어진 4개동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 옆에 이제 위치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강 조망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놈은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편으로도 보면 노들역 위쪽으로 제가 여기 잘 가는 국수집 하나 있는데 국수집 너머로도 여기 재개발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2000년대 중후반에 막 빌라들 투자하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일대로. 근데 보시는 것처럼 사업이 잘 안 갔고요. 신축 빌라들도 많이 지어지고 하면서 개발 요인이 없었고, 이 재개발 예정 구역도 사실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요. 본동 6구역 예정 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법 조례, 서울시의 도시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행위 제한 기간 만료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고 하고요. 이 숭인 1구역 같은 경우는 창신 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창신 뉴타운이었죠. 근데 해제되고 나서 도시재생 사업들 추진하는 지역들 많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숭인 1구역 창신역 앞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제가 됐네요. 여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1항 1호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서 도계위에서 직권으로 해제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일몰제에 의한 해제. 그러니까 이 주민 추진 주체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이제 주민 동의율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는데 재개발하게 해주세요. 정비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도록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는 재개발 사업 추진할 의지가 없나 보다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해제했다고 합니다. 이런 해제 지역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머리 아픈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되는 지역들 중에서 주민들은 여전히 추진을 원하는데 여기서 도계위에서 이런 식으로 해제시키는 사례들도 있고 그런데요. 큰 흐름은 아무튼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어떤 시장 내부의 플레이어들, 재개발 사업을 희망하는 플레이어들과 관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엇박자가 나면서 참 시장이 계속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공급 물량이 실제로 분양으로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며칠 전에도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올가을에 참 분양 물량 좋은 거 많았는데 안 나온다. 이유는 허그가 분양가 규제하면서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는 사업 시행자들, 조합, 건설회사들이 그 알력 싸움하면서 결국 분양 시기를 늦춰야 조금이라도 더 올려받을 수 있으니까 늦추는 게 영향이 크다. 그래서 올가을에 분양한다고 했던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기사를 지금 이 중앙일보에서 특별히 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유를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성 1차 레미안 리더스원이 분양을 조만간 할 것 같은데요. 보면 인근에 있는 우성 1차, 2차 재건축, 우성 2차, 3차 재건축해서 지은 레미안 STGS의 평균 시세가 지금 평당 5,500만원 선으로 지금 전용 84, 그러니까 30평형대 같은 경우는 20만원, 평당 20억 원, 매매가가 20억 원, 평당 6천만원에 가까운데 지금 그 옆에 사실 STGS보다 더 유망 분양 물량이라고 평가받는 지금 이게 STGS인데 요 옆에 이제 짓는 게 리더스원인데 더 대단지거든요. 근데 얘의 분양가가
지금 분양가 규제로 4,489만원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4,500에. 얘가 평당 6,000인데 그 옆에 있는 애는 4,500도 안 되게 분양하니까 왜 우리 더 좋은 집을 4,500도 안 되게 분양하게끔 하느냐? 조합은 불만이고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좀 더 분양가를 높일 수 없냐면서 기다려왔다. 이런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허그는 최근 1년 이내 지역 최고 분양가나 1년 이내 분양이 없으면 110%를 넘지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지난해 9월 평당 4,250만원에 분양한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미안 리더스원이 작년 5월에 분양했다고 하면 4,250만원보다 분양가를 비싸게 측정할 수 없었는데 1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신반포 센트럴자이 분양한 이후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 내 100%에서는 벗어나서 10%까지 기준을 올릴 수가 있대요. 그러면 평당 4,500만원까지 4,500만원 넘겨서 분양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가격을 갖다가 HUG랑 재건축 조합 간에 줄다리기를 해서 5% 이내 올리는 걸로 조율을 해서 이제 분양을 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시세에 비해 이렇게 분양가가 높으니까 로또 분양 소리가 나오는 거고 이 로또를 맞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청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다른 지역들도 있다고 합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도 녹번 이편한 세상에서 이제 평당 1,700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11월 이후에는 이제 1년이 지나게 넘게 되면 분양가를 1,8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으니까 1년을 채우고 그 이후에 이제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제 분양 시기를 이렇게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사에서는 이렇게 분양가 규제를 하는 게 공급 물량을 줄일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럼 그 줄어드는 공급 물량을 공공에서 채워주면 되지만 공공으로 채울 물량도 실제로 없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기사에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저는 이 기사의 논조에는 크게 동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정비사업의 분양 물량이 이제 관리 착공하고 나서 분양까지 안 나오는 이유는 분양 시점, 일반 분양 시점이 늦어지는 것이 뿐이지 실제 공급이 안 될 물량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나올 물량이니까 정비사업 물량들은 분양을 말 그대로 땅 파기 전에 분양할 거냐, 땅 파는 중에 분양할 거냐, 뭐 그런 차이 정도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제 지금 이주 안 하고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주를 못 하고 있는 이주 단계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사실은 더 문제고요. 그 물량들은 정말로 이주가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앞으로 2년 3년 이후에는 정말로 주택 공급 물량이 이주하려고 생각했던 물량들이 사업시에 인가 받아서 이주하려고 생각했던 물량이 이주비가 막히면서 이주를 못 하면서 공급으로 안 돌아오는 그건 진짜 주택 공급의 빨간불이 될 수 있어요. 걔네랑 지금 이렇게 분양가 산정 때문에 공사하는 중간에 할 거냐 공사하기 전에 할 거냐 이건 조금 차이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 이겁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 보더라도 일반 분양가 평당 4,500 밑으로 정했는데 당장 조합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자금만 좀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평당 6천만 원의 분양 그냥 이 분양 보증 받지 말고 후분양해서 우리 평당 6천만 원에 분양하자 이런 식으로 돈을 대신 끌어오자라는 식으로 건축 조합들, 재개발 조합들이 흐름을 바꾸게 되기 시작하면 아예 그냥 선분양 고려하지 않고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공급 물량에 어떤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레미안 리더스원 분양 받으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후분양으로 바뀌었대요. 후분양으로 바뀌면 분양 시점이 적어도 공사가 끝나는 2년 반, 3년 뒤로 미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양 물량 공백이 후분양으로 생기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후분양 하겠다는 이유는 분양가 높게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자로 우리가 조합에서 이자로 얼마를 돈을 더 내더라도 그 후분양 하겠다라고 결정되는 데들이 나오면 물량들이 이렇게 밀릴 거라는 게 하나인 거고요. 그럼 정부는 그거 가만히 냅두겠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후분양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하면 자금을 끌어와서 후분양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분양가가 지금 허그가 분양보증을 이렇게 제한하면서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민간이 분양가를 높이겠다고 도망가면 가만히 안 놔두죠.
그럼 이제 그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쉽게끔 이미 법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서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허그의 이런 분양 보증 안 내주는 거랑 전혀 다른 형태의 말 그대로 딱 이 주택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빡세게 규제를 할 수 있긴 한데요. 사실 문제는 뭐냐면 이 현재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수 있는 구역들이 제한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하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한 단지들은 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피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작년에 강남에 분양하려고 했던 단지들, 이제 분양하겠다라고 관리처분계획 접수한 단지들, 뭐 반포 1, 2 사지구, 한신 사지구, 아니면 이제 신반포 3차 경남 통합재건축 이런 단지들, 또는 잠실의 진주, 잠실의 미성크로바 통합재건축 이런 데들은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단지예요. 분양이 앞으로 2년 뒤, 3년 뒤 이렇게 뒤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단지죠. 걔네들도 다 관리처분인가 받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분양으로 돌아서면서 가는 단지들이 나올 수도 있다. 계속 지금 정부의 정책과 시장, 민간 시장 참여 주체들 간에 줄다리기 싸움 치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갈 것 같은데, 재개발 사업도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재개발도 요새 시공사 선정할 때 아예 자금 조달 해갖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들을 건설회사 쪽에다가 재개발 조합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아무튼 시장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 놓치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10채 중 3채는 이른바 강남 4구라고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 몰린 것으로 조사됐고, 강북, 유진, 마포, 용산, 성동구까지 합치면 마용성, 그러니까 강북 3구죠. 여기까지 합치면 45.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택들이 대부분 서울에서도 인기 지역에 있는 주택들에 편중됐다. 약 절반 정도가 인기 지역에 있는 주택들, 다주택자들이 이걸 가지면서 추가로 받았다. 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인기 지역에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1주택자가 아니라 또는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등록한 다주택자나 임대업자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기사를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 취득세 내잖아요. 근데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본 건데, 절반 정도, 강남 4구에다가 이 강북 3구, 한강변의 강북 3구 마용선까지 더해서 이 7개 지역에서 신규 취득한데 감면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봤더니 절반 45% 정도가 다주택자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이런 인기 지역의 주택들을 절반 이상이 취득했다. 그러니까 이 강남 인기 아파트의 절반 이상의 소유자들은 다주택자들이다. 라는 부분이 검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매수한 시점 자체가 뭐 기사에서 보면 올해 1월에서부터 8월 사이에 등록했으니까 그때 이제 매수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왜냐하면 이 신규 분양 아파트는 지난 2, 3년간 취득한 사람들, 분양에서 당첨됐거나 또는 아니면 뭐 분양권을 매수했거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시점에 와서 등기를 내는 거니까 이제 그 자료들이 나오는 거니까 뭐 매수한 시점이 꼭 올 상반기, 올 1월 달부터 8월까지 매수했다라고만 볼 수 없고 누적해서 결국 다주택자들이 더 사면서 혜택을 받아서 임대사업자 등록했다. 거기까지 해석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의 편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기 지역의 주택들을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들이 더 보유하는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은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인기 지역의 주택들을 다주택자들이 더 사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아가면서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도한 혜택이 오히려 유주택자의 주택 수요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규제해야 되겠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뭐 주택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신규 분양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올해 입주하는 물량들은 이런 주택 규칙, 주택 이 공급에 관한 규칙들이 과거에 적용됐을 때, 또는 그리고 분양권 전매가 됐을 때, 전매가 가능할 때, 이제 뭐 그런 때 적용됐던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엄청 빡세죠. 다주택자들이 서울의 인기 지역에 청약해가지고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죠. 어차피 분양권 전매는 다 묶여있는 상황이고, 결국 가점제로 85제곱미터 이하는 공급하기 때문에 청약가점 높은 무주택자들이나 받을 수 있는 거고,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중대형 물량 중에서 일부 제한된 추첨제 물량들 정도만 이제 청약 1순위 청약을 통해서 기존의 유주택자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마저도 또 요번에 바뀌어가지고 기존 주택은 또 입주하고 나서 팔아야 되는 조건으로 받거나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가만히 냅둬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좀 재밌는 판례인데요. 흥미로운 판례인데, 이 재건축 사업은 그러니까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단지가 소형 평형 아파트도 있지만 이제 중형 평형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대형 평형 아파트가 또 같이 껴있는 단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조합 설립을 할 때는 동별로 이렇게 이 동의율을 보고 해서 조합 설립, 말 그대로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주체가 만들어지지만, 그 이후에 어떤 안건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전체 조합원 수 동별로 그런 걸 묻거나 아니면 평형 구성하고 있는 이 소유자 형태에 따라서 어떤 동의율을 묻지 않고요. 그냥 전체 조합원 수 중에 얼마, 그 면적 기준으로 얼마, 뭐 이런 식으로만 뭉뚱그려서 묻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조합원들의 이의제기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사업이 자꾸 막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이 걸리고 가는 이유들이 결국은 그런 겁니다. 상가 소유자들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일단 동의해서 상가 조합원이 되면, 결국 상가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 안에서 굉장히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게끔 해주세요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잘 반영이 안 돼요. 아파트 소유자들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안건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든 어쩌든 간에 이 재건축 상가 소유자들의 목소리들이 크게 반영이 안 되면서 그걸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지금 이 사례도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이 보면 제목이 이겁니다. 재건축의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 조합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어떤 사업 계획은 위법하다. 재건축 결의는 위법하다.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요. 어느 단지인지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나왔어요. 아파트가 종전에 182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17평이 156세대고요. 35평형은 26세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대다수는 17평형이 중심인 거죠.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뭐하거나 하면 일단 머릿수가 17평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건 올려가지고 안건 만든 다음에 통과시키면 과반 이상의 통과가 무조건 돼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용적률 300%를 전제로 17평 156세대가 신축 18평 31세대, 그 다음에 24평형 125세대, 그리고 35평형 26세대는 41평형 26세대를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재건축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규제를 하면서 용적률을 그걸 다 안 주겠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전체적으로 조금 사업성을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큰 평수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원래 35평형이 41평형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해서 재건축 계획을 했었는데, 그냥 니들 35평형은 새 아파트 34평형으로 받아라 라고 이렇게 바꿨대요. 그래서 17평형 156세대를 18평형 36개랑 22평형 120세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35평형은 34평형으로 그냥
마이너스 재건축 또는 이제 그냥 수평 재건축, 예, 면적만 똑같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재건축이 같다는 거죠. 근데 17평형, 18평형 또는 22평형으로 늘어나는데 35평형은 늘어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35평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니들은 평형도 늘어나는 게 생기고 이득이 생기는데, 이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이렇게 면적 증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면적으로 간다는 거는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일을 제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머릿수에서 안 되니까, 이 35평형 소유자 26세대밖에 안 되니까 이 재건축 사업 계획안 변경한 거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35평형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재판부는 17평형 조합원들이 반드시 20평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한다고 볼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인 17평형 조합원들이 시장 수요가 많은 20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그들이 원하는 만큼 분양받게 하기 위해서 소수인 35평형 조합원들에게 기존 평형보다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희생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그 다음 내용도 또 흥미롭네요. 출자 비율 기출자료에 따르면 종전 17평형 아파트는 평당 가격은 3,156만원 반면에 이 35평형은 평당 2,507만원으로 낮다. 평가 금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17평을 좀 평당 가격을 높게 평가해주고 35평을 낮게 평가해줬나봐요. 그래서 이런 조합이 근거로 제시한 약식 감정 결과나 출자 비율도 신뢰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 비율을 반영해서 35평 조합원에게 34평형을 분양하기로 한 것은 합리성, 타당성이 없다라고 봤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내용처럼 이 조합원들 일부가 재건축 정비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변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한 사업계획이 무효니까 원래대로 하라,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좀 이 판결은 되게 의외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니면 또 항소하고 갈지 모르겠는데 좀 새로웠습니다. 소수의 의견들의 무게를 실어가지고 판결이 난 사례는, 사실 저도 이런 판결들을 많이 보는 입장은 아니라서 신기하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이 살짝 루즈해지는 느낌입니다. 예, 전형적인 조정장의 느낌이 좀 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살짝 긴장감이 좀 빠진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그 시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만한 부동산 이야기들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